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네. 예, 코스피의 앞자리가 5인 날을 또 보게 되는데 이런 날 또 평론가님 평론 들어봐야 되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어제 대통령 신년사가 기억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또 시장도 없다. 그래서 시장과 정부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었는데 확실히 이제 정책 모멘텀도 여기에 있고요. 유동성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 기대감도 맞물려 있고 실제 또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 이런 삼박자가 잘 어울려진 구조적 레벨업 단계다. 이게 46년 만에 사실 이제 코스피가 이제 돌파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1980년에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46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사실 역사적 기록을 이제 기록을 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고 이렇게 구조적 레벨업 단계로 인해서 이제 오늘 장중 5,000피를 이제 돌파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레짐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는 체계가 좀 만들어졌다 이런 점에서 의미를 좀 부여하겠습니다. 네, 그 코스피 5천 달성한 그 원인 중에 하나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사태로서 좀 코스피가 내려가나 맞아요. 어제 내려가나 싶었는데 또 다시 올랐더라고요. 유럽 관세 철회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장은 확실히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철회 문제가 확실히 이제 뉴욕 장에 훈풍을 불어일으키면서 사실 우리 장에도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가 해소가 되면서 오늘의 상승의 모멘텀에 중요한 역할을 이제 담당했고요. 뉴욕 증시 N자형 반등했거든요. 쭉 그냥 낮은 상태로 가다가 그린란드에 대한 뭐 이슈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철회, 그 다음에 이제는 군사적 행동 안 하겠다 이 이슈가 나오자마자 치솟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이 또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예,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 뒤로 이렇게까지 오른 가장 주요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저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 그러면 주도주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반도체, AI 이런 어떤 확실한 이제 주도주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이 이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는 참 대단하다고 많이 느껴요. 왜냐 그러냐면 역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폭등한 적이 한 6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89년도 같은 경우가 1000포인트를 좀 돌파했던 기억도 있고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돌파했고 2024년도에 4000포인트 그다음에 지금 오늘 5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확실히 정말 이 지금의 추세는 상승 모멘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는 좀 안 좋은 우리가 경험도 있습니다. 특히 IMF라든지 예. 뭐 금융위기라든지 뭐 이런 닷컴 버블도 있었고. 예, 닷컴 버블도 있었고 맞아요. 2000년도에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이때 이제 폭락한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98년도에 2800선까지 깨졌던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주식의 역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892선 깨졌고 뭐 코로나 사태 때는 일단 빠졌다가 다시 한번 회복된 구간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확실히 이제는 빠졌던 적도 올랐던 적도 있는데 지금의 이런 상승 모멘텀은 속도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고 네. 그 위험한 순간을 넘기면 또 상승장이 오기도 했고 좀 뭐 이런 패턴들도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코스피 5,000피 넘었는데 과거와 좀 같은 건 무엇이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이거예요. 유동성 장세가 밀어올린다. 그러니까 과거도 그랬고 오늘 장도 마찬가지고 최근 장도 유동성 장세가 밀어올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과거와 다른 게 과거에 상승장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이런 겁니다. 일단 유동성 장세가 밀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주식이 오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적보다 기대가 먼저 앞서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데 실적은 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딱 나왔는데 컨센서스보다 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훅 무너졌던 이게 사실 과거의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뭐 5,000피 되고 4,000피 되고 5,000피 되는 이 추세는요. 과거와는 다르죠. 과거는 기대감이 먼저 앞섰다 그러면 지금의 시장은 실적에 오히려 더 앞서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AI,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까지 합세가 되면서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눈에 보이는 실적이
정확하게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장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과거의 상승장과 지금의 상승장이 약간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많은 분들이 어디가 끝인지를 모른다. 이 상승장이 그다음에 이 구조적 레벨업이 단순히 뭐 5,000피가 됐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적절한 평가를 받고 있는 정상 구간이다. 이걸 넘어서 예. 이제 프리미엄 구간까지도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과거와 다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네. 나도 할까? 이런 생각 하신단 말이에요. 다만 저희는 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만은 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신용 잔고, 신용 매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네. 이런 부분은 또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장은요. 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딱 나눠집니다. 이 신용융자 잔고가요. 오늘 기준으로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봤을 때 한 29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최대예요. 아마도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도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객 예탁금인데 제가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현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95조 원이 넘어갑니다. 언제든지 또 내가 시장에 투자할 거야라는 분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하겠다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매도 잔고도 또 많아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거를 반대로 이제는 위치, 포지션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 그룹에 갈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투자하는 것과 투자를 또 빼시는 분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개인분들이 최근 들어와서 많이 뺐거든요, 또 돈을. 예. 그래서 이런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장이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우리나라의 이제 증시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과연 누가 더 좋은 이익을 낼지는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확실히 지금은 일단은 투자하는 쪽 분들이 더 많은 이익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건 분명히 좀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과거와 다르다. 그래서 조정 그룹과 레버리지 그룹이 서로 지금 맞물려 있는 장이 현재의 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용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 전에 정부의 인사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워낙 이 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지금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은요. 어떤 추세가 있냐 그러면 다른 곳에 레버리지를 안 써요. 지금 딱 반도체에 정말 계속 레버리지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확신을 지금 이제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신용융자 잔고의 대부분 보면은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확실히 이제는 투자자들이 앵커님 말씀한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주의사항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4,000피 만들고 5,000피 만드는 거, 뭐 반도체, AI주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확실하게 지금의 모멘텀을 또 이끌어가고 있는 게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데, 근데 왜 현대차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줬느냐? 로봇을 보여줬다. 이게 아니죠. 로봇이 싸질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 이게 로봇을 도입을 해서 생산성이 더 증대가 되고, 그럼 인건비 쓰는 것보다 내가 로봇을 써서 공장들이 돌아갈 수 있다는, 공장이 생산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준 거군요. 아틀라스가 보여줬잖아요, 그거를. 50km까지 듭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미국의 근로자, 현대자동차의 근로자 2년치 연봉보다 더 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장들이 아틀라스라든지 이 휴머노이드를 도입할 이유가 당연히 도입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거를 증명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야, 휴머노이드구나라고 해서 지금 현대자동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쪽에 좀 훅 쏠림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AI 반도체도 굉장히 상승 모멘텀도 있지만 이제는 휴머노이드가 또 이끌어가는 장으로 가니까 돈이 몰릴 수밖에 없죠. 머니 무브가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통장에 돈이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눈에 보이니까 쓸 수밖에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현금, 예금 빼갖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제가 오늘 좀 쇼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또 제가 지하철을 잘 타요. 예. 지하철 타고 오는데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어떤 얘기 하시냐면 야, 집 팔아갖고 주식 투자하려고?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 단계까지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엄청난 지금 관심과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를, 그런 전화 통화 이렇게 들리잖아요. 네. 옆에 있다 보니까. 할 집이 그래도 있으시군요. 아,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지금의 시장을 잘 대변하는 장세구나. 지금 그런 현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팔아서 주식에 투자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저는
좀 더 우려가 되는 게 네. 말씀해 주시는 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런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게만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맞아요. 이게 떨어진다고 하면 그 감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이 생기거든요. 지금의 이제 주식 전문가들, 그다음에 이제는 주식시장 임직원들을 이제 많이 만납니다. 만나보면은 뭐라고 하세요? 공통점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될 것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제 주도주에 이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장이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이제 코스피가 5,000피가 됐다는데 나는 왜 안 오르는 거야?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승장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 주도주에 투자하는 전략이 지금은 맞다. 왜냐하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AI, 그다음에 휴머노이드까지 이제 쏠리는 것만 계속 쏠리는 건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좀 잘 말씀하셨죠. 말 그대로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 만약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그 상승 기류가 꺾인다 그러면 만약에 조정도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건 그럼 정말 꺾이겠냐는 거죠. 그렇죠. 이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정말 꺾이겠냐를 봤을 때 지금의 지표상으로 본다 그러면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이익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거든요. SK 삼성전자 합산 200조 원. 이거 그냥 지금 시장에선 당연히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의 확대 부분은 이제 실적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당분간 이 슈퍼사이클은 꺾이지 않을 거고 쏠림 현상이 있는 내가 투자한 이 반도체, AI, 휴머노이드는 당분간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슈퍼사이클이 정말 꺾이겠냐는 부분은 아직은 굉장히 시기상조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구조적 레벨업은 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고 코스닥도 그래도 960, 80까지도만 가는 상황이기도 네. 하고 그런데 이렇게 국장이 좋은데 또 서학개미들도 그만큼 또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란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제 서학개미들에 대한 개미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예.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그 기사의 기준은 2024년도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봤을 때 서학개미들의 이제 수치가 굉장히 올라갔다 해서 52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는데 저도 그거를 봤어요. 근데 그 기사의 기준이 2024년 기속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S&P 500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S&P 500 지수가 24년도에 23% 상승률 나왔고 나스닥이 28% 올랐거든요. 근데 그 당시 2024년도에 우리나라는 하락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학개미들이 그 당시에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2025년도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상승률은 역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1위였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2025년도는 만약에 자료가 나온다 그러면 서학개미가 많이 줄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이제는 팩트 있는 정보를 좀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확실히 뭐 서학개미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전히 저는 뭐 서학개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서학개미들 분들도 분명히 이제 투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RI 계좌가 정부가 이제 그래서 내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리쇼링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는 25% 그러니까 250만 원 기본 공제 빼고 나머지 수익에서 22% 양도세 매기는데 이거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는 목소리가 정부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스피 짚어보고 싶은 게 그래서 변수는 없을까? 사실 트럼프발 변수도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남아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변수라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관세 이슈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특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지금 앞두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과열됐다고 많이 느끼는 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 나오든 위헌이 안 나오든 간에 일단 국내장은 호재다.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대법원 판결은 제가 봤을 때 하나의 크나큰 이제 변수라고 생각해 보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위헌 결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 했던 상호관사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맞춰서 했던 계획들이 다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크나큰 이제 변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점들도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는 조금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과 부정을 나눠 본다 그러면 오늘의 상황만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 대한 호재는 분명히 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채 지수에 대한 편입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우리 시장의 좀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이제는 환율 안정을 위해서 아마 투자, 해외 투자에 대한 비중을 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내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변수도 있지만은 상승과 하락의 어떤 균형점을 이제 맞춰가는 요인들도 지금 시장에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상승장도 좋고요. 모든 장이 다 좋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투는 역시나 안 좋다. 예. 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비투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신용자 잔고 많이 쓰시는 분들, 신용융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시장을 잘 보면서 이제는 판단하시라라고 네,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코스피 마지막 제가 만나는 경제 전문가들마다 요즘 여쭤보는 건데요. 네. 5,000피 달성했잖아요. 네.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렇죠. 영역이고요. 지금의 맞습니다. 근데 속도를 본다 그러면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이대로 가다가 진짜 6,000피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6,000피 아무도 모릅니다. 5,000피가 아무것도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죠. 만약에 지금의 시장을 보고 투자하신다 그러시면은요, 확실하게 좀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면 주도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예. 그래서 주도주 중심으로 보셔야지 이게 정말로 많은 욕심이 생겨서 내가 지금 안 올랐던 종목들, 내가 이거 투자하면 크게 뛸 거야라는 욕심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 투자하시면은 분위기는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의 상황은 확실히 이런 주도주 장세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환율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했는데 거기서 환율과 관련해서 나온 말이 한두 달 사이에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근데 1,400원이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시점과 레벨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예. 예, 한두 달 안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점과 레벨 얘기가 야 진짜 뭔가 있구나라고 보는데 저는 세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이죠. 그냥 다음 주에 이제는 국민연금이 이제는 국외 투자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마 줄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국내 장으로 당연히 이제는 국민연금에 투자하게 되고 그러면 사실상 달러 매도 들어가거든요. 달러 매도 들어가면 당연히 환율의 안정이 되겠죠. 이런 점들이 아마 핵심적인 이유가 중에 하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서학개미의 자금 흐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역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서학개미 분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보니까요 251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거죠. 이제 정부는 더 이상 투자할 자금이 있겠느냐. 이게 늘어나는 게 조금씩 이게는 상승폭이 줄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유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장세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는 세계 국채지수 편입인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장에 달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원화 강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유에 아마 이 대통령께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다. 하지만 저는 한편은 좀 아쉬워요. 예,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냐 이거죠. 어허.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뭔가 크게 일어나서 해외 변수가 대외 변수가 하나 생겨서 만약에 이게 시점을 얘기했다는 게 그래서 만약에 그 시점 안에 생각한 만큼 환율이 안 내려간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의심을 하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오히려 더 걱정을 하면서 오히려 더 달러에 대한 매수세가 더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사실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게 시점과 레벨까지 동시에 얘기한 게 엄청난 나중에 보면 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게 우리나라 환율을 지켜보고 있는 게 외신에서도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우리 정부가 이 원화 약세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거 미룰 수도 있다 이런 보도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보도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저 이제 블룸버그를 잘 보는데
그 기사를 쓰신 분은 한국 분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특파원인 거고 소스가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얘기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정계에서 미국에서 소스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막 하시는데 소스는 한국에서 나온 겁니다. 아하. 이게 한국에서 소스가 나와서 그걸 이제는 한국인 특파원을 통해서 보도가 된 내용이고 저도 어제 읽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봤을 때 이제는 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는 아마 이 핑계로 야 환율 봐라 우리 200억 달러 이거 투자 못할 것 같아라고 하고 있는 거고 벤센트 재무장관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계속 구두로 이제 도와주려고 본인들은 받고 싶겠죠. 당연히 네. 200억 달러 빨리 투자는 받아야 되는데 자꾸 한국 측에서 이 200억 달러에 대한 부분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 이거 주면은 더 환율 높아져서 굉장히 재정적 리스크가 커져. 뭐 시장에 너무 위험해. 안 주려고 그러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받고 싶고. 그래서 이제는 베센스 장관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인 목소리를 통해서 약간 이제 언지를 준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밀어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환율상 본다 그래도 이 2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밀어주는 게 지금의 환율 상황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환율 오르는 거는 그 요인 중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200억 달러 투자해야 된다는 거. 이게 좀 부담되다 보니까 이게 좀 환율을 치솟게 오르는 건데 아마 그래서 지금 이런 보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